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이뤄진 총선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일본도 빠지지 않고 총선을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정권의 흐름에 따라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한국 총선거 여당 대표하면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며 총선에 지대한 관심을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여당이 왜 대패를 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며 끊임없이 한국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상황 때문인지 일본인들에게도 한국의 총선이 뜻하지 않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가 된 듯한데요. 그와 동시에 일본 내에서는 독특한 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제는 한국과 일본의 전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국과 일본이 진심으로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인가? 라며 주제를 꺼낸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린아이 같은 질문에 불과하지만 관련된 사람들은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은 일본이 이길 것이라는 답변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그야 물론 일본이죠. 한국 공군과 해군을 무력화한 뒤 하늘에서 한반도에 폭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한국 공군의 공군 전투가 시작될 겁니다. 장소는 대마도 상공에서 동해작성자는 일본해로 표기함에 걸친 지역일 것입니다. 로 시작된 내용은 한국의 전투기는 속수무책으로 격추될 것이며 한국이 방어전을 치르게 되더라도 나머지 전투기 또한 격추시킬 수 있을 것이라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되지 않은 56시간 만에 일본이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항복하지 않는다면 바보 같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다른 사람들 또한 일본이 이길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더 센 것 같다. 조선은 역사상 다른 나라와 싸워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다. 일본은 유럽 주요군 모두와 싸우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이 이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데요. 앞선 질문과는 다르게 한국과 일본이 전쟁하면 한국의 압승이죠? 라는 질문인데요. 한국의 압승이겠죠? 자위대의 약점은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일본은 날조 정보가 여러 가지죠. 잠수함이 굉장하다고 거짓말합니다만 반대로 기술로 없고 일본의 잠수함은 모든 나라에서도 곧바로 탐지될 정도로 최악입니다. 이런 답변을 일본인이 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런 이야기에는 공감하고 싶지 않은지 일본인들은 이 글에는 많은 공감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일본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차린 것 같긴 하나 여전히 한국의 군사력을 무시하는 일본인들이 꽤 있었는데요.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내놓은 2024 글로벌 파이어 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 평가 지수가 0.1416점으로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위 밑에 있었던 상황이라 한국의 군사력은 꾸준히 상승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일본은 7위로 한국과의 격차가 벌어진 상황인데요. 해당 군사력 평가 지수에는 병력, 무기의 수, 전시 동원 가능 인력 등 60개 이상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해 산출했던 것이기에 많은 사항을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군사력을 알 수 있는 것이 무기 수출 분야라고 생각되는데요. 한국은 무기 수출만 하더라도 12% 증가하며 한국의 방위 산업이 크게 발전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무기 수출국 10위 안에 한국의 이름을 올리며 한국의 위험을 더 드높이기도 했죠. 참고로 무기 수출 10위 안에는 일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을 알게 된 것인지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소신 발언을 하고 나섰는데요. 항상 일본이 최고라던 의식에서 벗어났는지 군사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국의 현 군사력과 전투력만 있어도 일본은 무너질 것이라는 칼럼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을 떠올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한국군과 현재의 한국군은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군사력에 비하여 굉장히 낮았던 한국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현재 일본 자위대와 한국 국군을 놓고 비교해보아도 일본의 군사력이 한국의 군사력에 월등히 떨어지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육상 자위대가 한국으로 상륙해봤자 한국 육군에게 전멸할 것이라며 예전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몇 번이나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위대는 수륙기동단과 함께 여러 특수부대들을 뺀다면 냉전형 지형에 해당하는 한국으로 상륙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규전 상륙군 병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는데요. 공군의 상태를 보더라도 일본 항공 자위대의 전투기의 수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핵심 전투기의 상태 자체가 다르다고 하죠. 일본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으로 심각하게 노화되어 오랫동안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한국은 항공기를 끊임없이 자체 개발하며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F-15EX가 미국에 도입되었는데요. 한국은 이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F-15K를 F-15EX와 비슷하게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기수 전체를 바꾸기로 미국과 합의를 했고 2034년까지 업그레이드 완료를 목표로 하는 상황이죠. 이후에는 2048년까지 운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전망인데요. 일본이 자랑하던 해상 자위대의 경우도 현역 군함이 한국보다 만재 톤수가 높고 군함의 수도 많다는 점에서 일본 해군력이 강하다고 증명하지만 일본 전함은 방공, 대잠 등의 방어적인 가능에만 더 중점을 두고 있고 보유 중인 함정도 계속 노후화가 진행 중이기에 공격력 측면에서는 한국 해군보다 강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것이죠. 한국이 새롭게 개발한 현무5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일본이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는 해병대가 존재하지만 일본에는 해병대 같은 강력한 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점으로 뽑았습니다. 칼럼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투의지를 한국 승리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민족성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나이에 불문하고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던 것을 이야기했죠. 그 특유의 민족성은 아주 예전부터 남아있는 것이라서 현재는 많이 흐릿해 보이더라도 잠재되어 있을 것이라며 봤는데요. 특히나 한국은 일본에 비하여 문화적, 군사적으로 많은 변혁기를 맞아 민족 정서가 높아졌다고 봤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을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도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요. WVS는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조국을 위해 싸우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낮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수가 긍정적인 답을 하며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차이점만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군사력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은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해군력에 있어서 한국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했는데요. 경항모와 스텔스 함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척의 고성능 잠수함도 구비하는 상황이라고 했죠. 일본의 해상전자전 수준은 한국 해군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설명했는데요. 더군다나 자위대의 다국적 연합훈련의 횟수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일본 자위대의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강조했죠. 이런 생각을 조장시킨 것이 바로 몇몇 일본 언론이었는데요. 언론에서는 일본의 자위대는 한국의 해군과는 수준과 다르며 높다는 주장을 해놓은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해군은 30분이면 전멸에 이를 것이라고 당당하게 기재해 놓았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무시하고 보도를 하는 언론들의 모습에 감탄이 나올 지경입니다. 물론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더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군사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국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탑재가 가능하며 마라도함은 함대공 유도탄 해공이 장착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한국 해군은 정기적으로 림팩 훈련에 참가하며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바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 군대가 놀고만 있었던 적이 없는데요. 최근에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서는 야외 기동훈련을 2배로 확대하며 한국군의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무기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나 한국에게는 현무5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현무 미사일은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최강 재래식 전력이라고 불리며 한국에서는 이를 5,0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현무5는 탄두 중량을 줄이면 3000km 이상을 날아가기에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환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또한 지하 100m 깊이의 핵시설 타격까지 가능하며 그 위력은 실로 놀라울 정도인데요. 탄두 중략 9톤의 미사일을 고도 1000km 상공까지 올렸다가 음속 10배의 속도로 충돌시키면 전술핵 수준의 폭발력이 나옵니다. 그걸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현무5인 것이죠. 이는 핵무기가 금지된 현 시점에서 막강한 힘을 지닌 미사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현무탄도 미사일은 응징 보복 KMPR에 해당하는데요. 선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 응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방어전에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무5 양산은 올해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최대 200여 기 이상의 현무5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에 있는 군사 관계자들은 현무5를 연간 최대 70여 기 이상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현무5의 능력에 놀랄 지경이지만 놀라운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현무5양산에 돌입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현무6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에 확신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바뀌자마자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했던 한국이기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은 꾸준히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한국은 무기 기술력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는 수준에 점차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만 보더라도 군사력 5위에 올라선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물론 한국이 일본과 전쟁이 일어날 일은 희박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국이 쉽게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한국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예전부터 한국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민들조차 일어났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위험에 처하면 일어나는 국민들이 있으니 한국은 언제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1일 한미일 세 나라는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연합훈련 중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세 나라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미군이 한미일 해상훈련 중 전략자산이자 기함인 항모를 언론에 공개한 건 매우 이례적으로 3국 언론이 동시에 관련 취재에 나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루스벨트함의 활주로는 지상보다 짧은 1100피트 335m로 항공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해 탑승자에게 특이한 체험을 선사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항공기를 항모 밖으로 쏘는 역할을 하는 캐터펄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스벨트함 관계자는 캐터펄트는 멈춰있던 항공기를 3초 만에 시속 160마일 약 249km로 달리게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탑승자는 지구 중력의 3배에 가까운 가속도를 체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스벨트함 갑판에는 FA-18은 물론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 시호크 해상작전 헬기 등 함재기들로 빼곡했습니다. 루스벨트함과 같은 니미츠급 항모들은 통상 웬만한 나라 전체의 공군력과 맞먹는 90여 대의 함재기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이런 전력을 미국이 전격 공개한 것입니다. 루스벨트함이 소속된 미 제구 항모 강습단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단장은 한미일 취재진과 만나 이 지역의 위대한 동맹인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 뒤 곧바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2대가 현지 시간 20일 야간 훈련 중 도쿄 남쪽 태평양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4명씩 태운 SH-60K 헬기 2대가 20일 늦은 밤 도쿄 남쪽 태평양의 도리시마 근처에서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는데요. 탑승 인원 중 1명이 바다에서 구조됐으나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7명은 여전히 수색 중입니다. 헬기 사고는 다른 비행체에 비해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편이지만 이대가 함께 같은 지점에서 추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기체 결함이나 조종 실수라고 해도 이대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기아라 방위상은 헬기의 추락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사고 원인이 밝혀지자 일본 해상자위대의 참담한 작전 수행 능력이 또 한 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호위함과 항공기를 동원해 수색했고 일본 국방성은 당분간 모든 SH-60K에 대한 훈련 비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구조대원들은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각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는 두 헬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파편을 회수했는데요. 이는 두 대의 SH-60K가 서로 가까이 비행하고 있었던 정황 증거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난 신호가 단 한 번만 들렸다는 점입니다. 두 헬리콥터의 신호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헬리콥터가 같은 장소 근처에 있다는 또 다른 시그널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일본 해상자위대 8명을 태운 SH-60K 초계 헬기 2대는 야간 훈련 도중 충돌한 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헬기 한 대는 나가사키 공군기지 소속이었고 다른 한 대는 도쿠시마현 기지 소속이었는데요. 탑승자들과 유족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훈련 도중 같은 편끼리 충돌할 사유가 무엇이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더구나 사고 기종인 SH-60K는 길이 약 20m, 중량 10.9T의 4인용 헬기로 대잠수함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국 SH-60B를 기반으로 일본 미쓰비시가 개발했는데 일본은 약 70대의 SH-60K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사고 헬기는 야간 대잠 훈련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최근 중국의 군사 활동에 따른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지난 몇 년 동안 광범위한 해군 훈련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 및 기타 파트너들과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니 또 한 번 일본 해상자위대의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해, 더구나 이날의 사고는 일본 육상자위대 UH-60 블랙호크가 일본 남서부 미야코섬에 추락한 지 1년 만에 발생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UH-60 블랙호크 사고는 돌백으로 알려진 엔진 출력 문제로 인해 승무원 10명이 모두가 숨져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사건들 외에도 일본 해상자위대는 유난히 전투기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에는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가 일본 북중부 해안에 추락해 승무원 2명이, 훈련 비행 중 동해에 추락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일대의 조종사 2명이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시카와현 항공자위대 고마스 기지의 F-15 전투기는 훈련을 위해 기지를 이륙한 뒤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동해로 추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이전 세대 시호크인 일본 해군 SH-60J가 아오모리에서 야간 비행 훈련을 하던 중 조종사의 실수로 추락했습니다. 심지어 항공자위대는 대당 1,000억 원이 넘는 전투기인 F-35까지 잃어버린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일본 항공자위대는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서 훈련을 위해 출격한 F-35A 일대가 미사와시 동쪽 약 135km 태평양 해상을 비행하다가 훈련을 중단하겠다라는 조종사의 교신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항공자위대는 전투기가 마지막 교신을 보낸 곳의 해역에서 꼬리 날개 일부를 발견했으며 미군과 함께 초계기와 함정 등을 동원해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이 사건이 준 여파는 대단했습니다.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고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가 추락 사고를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발 단계 중이던 2014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험 비행 중 추락한 적이 있지만 실전 배치된 이후로는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미국도 이 사건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 사건이 아주 곤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추락한 전투기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먼저 찾아낼 가능성을 극도로 우려했습니다. F-35가 실종된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강한 해군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투기의 잔해를 먼저 발견할 경우 F-35에 적용된 첨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부랴부랴 기체 찾기에 총력을 기울였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 기체의 일부가 일본에 의해,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기체의 일부를 가져갔을 가능성 역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와야 방위상의 반응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항공자위대의 F-35A 12대의 비행을 당분간 중단한다. 미국과 협력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마치 F-35의 기체 결함이 의심된다라는 느낌을 피력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은 있습니다. 2018년부터 대당 9천만 달러 무려 1,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들여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도입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당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동맹 관계를 고려해 미국산 전투기를 지나치게 많이 구매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구매했는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사온 최첨단 전투기가 추락했으니 일본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당시 추락한 전투기는 F-35를 개발한 미국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직접 들여온 것이 아니라 미쓰비시 중공업이 면허를 받아 부품을 들여와 조립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미쓰비시 중공업 측 생산 공정에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고, 따라서 일본은 로키드 마틴의 잘못으로 몰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초기 기체 결함을 주장했으나 뒤늦게 일본 공장에서 조립한 것으로 밝혀졌던 것입니다. 미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건 사고는 해상자위대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육상자위대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의 한 부대가 공식 X에서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전쟁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동아전쟁이란 표현은 일본이 서구 식민 지배하의 아시아 국가들을 이 전쟁을 통해 해방시켜준다는 의미로 자신들의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는 용어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서로 싸웠기에 조국을 위해라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일본은 1940년 대동아 공영권의 확립을 도모한다는 것을 외교 방침으로 내걸었고 1941년 12월에 전쟁을 일으킨 직후에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으로 부르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패전 후 미 점령군은 이 용어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육상 자위대 오미야 주둔지 사이타마시의 제32보통과 연대가 SNS에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이 용어를 쓴 겁니다. 대동아 전쟁 최대의 격전지 유황도 조국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친 미일 양측 영령의 명복을 기원한다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일본 자위대는 해상과 육상을 막론하고 망언을 남길 시간에 역사 공부도 하고 작전 역량도 늘려야 될 듯 싶습니다. 미 해군은 노후화된 T-45 훈련기를 교체하기 위해 2026년부터 신형 고등 훈련기는 물론 전술 입문기 대체 사업까지 200여 대가 넘는 훈련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누가 수주할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방위산업 기업이 로키드 마틴이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손잡고 본격적인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해외 매체 유라시안 타임스는 지난 4월 16일 로키드 마틴이 항모 함재기 파일럿 양성을 위한 T-50의 파생형,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훈련기인 FA-50의 파생형 TF-50N에 큰 기대를 걸고 전격적 투자를 결정했다고 보도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혹자는 로키드 마틴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해군 훈련기 사업에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이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본격적인 참여를 선언한 것일까요? 미 해군이 밝힌 고등 훈련기 및 전술 입문기는 플레어리스 착함 시 시야를 유지하면서 3도 경사면을 목표로 고정된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훈련기여야 하며 610회의 미점등 착함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183M 30M 폭의 활주로 해서 제어력을 유지하고 정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 해군은 마 0.97.33g의 지속 하중 계수 4000피트 상공에서 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요건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성능의 고등 훈련기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로키드 마틴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손잡고 미 해군 훈련기 교체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해볼만 하다고 본 한 이유, 그 첫 번째는 경쟁사의 허점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미 공군 훈련기 수주전에서 보잉 사브 컨소시엄에 패배한 이후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참여하는 걸 망설여왔다고 전해집니다. 보잉이 또 한 번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미 의회가 손을 들어주려고 한다면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도 승기를 잡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잉이 따낸 훈련기 T-7A 레드호크가 여러가지 결함을 드러내고 양산 시점이 계속 뒤로 미뤄지다 급기야 2028년으로 미뤄지면서 로키드 마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유라시안 타임스의 분석 기사를 보면 유라시안 타임스는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도전장을 낸 TF-50N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기동 가상현실 워게임 통합훈련 그리고 증강현실을 하나로 통합하여 임무 시스템을 결합시킨 TF-50N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닌 공대공, 공대지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TF-50N 영하의 F-35로부터 유래된 항전 장비 및 조종석 구조를 그리고 TF-50N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동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까지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로키드 마틴이 TF-50N을 단순히 신규 조종사들의 전투 입문용 훈련기를 넘어 실질적인 다목적 전투기로 활용할 수 있고 5세대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기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로키드 마틴과 KAI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훈련기를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미 해군이 거절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훈련기를 만들 계획인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KAI의 FA500i 이미 세계 시장에 수출돼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그에 따라 T-50 계열 전투기들의 명성이 높아진 지금 T-50의 해군 파생형 훈련기라 할 수 있는 TF-50N을 통해 미 해군의 전술대체 항공기 프로그램을 따내고 싶어진 것입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T-50 훈련기 제품군들은 이라크, 인도네시아, 폴란드, 태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모두 250대 이상의 T-50 계열 전투기들이 운용되고 있거나 주문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T-50과 FA-50을 모두 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은 약 120대의 T-50 FA-50 비행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잉의 T-7A는 호주 왕립공군, 세르비아 공군, 브라질 공군,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를 미래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록히드 마틴은 왜 한국 KAI의 훈련기와 손을 잡고 미 해군 전술기 대체 프로그램에 뛰어들려 한 것일까요? 미 해군의 전술 대체 항공기 프로그램 즉 TSA는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새내기 전투기 조종사들이 하하엔드 전투기를 탑승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즉 초보에게 아주 비싼 전투기를 훈련 없이 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와 미래의 전투기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거나 모사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의 적 레드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훈련기의 역할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함대 교체 비행대대를 위한 편대 선두 항공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로 요약됩니다. 즉, 미 해군이 요구하는 전술대체 항공기는 현재와 미래의 전투기 시스템을 조종사들이 운용해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최전방 공군 부대에서 작전 훈련 부대 훈련을 맡을 수 있는 기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일본은 미국 보잉과 공동으로 차세대 훈련기인 T-7AJ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많은 전문가들이 T-50 훈련기로 미 해군 전투기 대체 사업에 진출하려고 했던 한국 KAI가 난감해졌다. 한국이 수주할 가능성은 요원해진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KAI와 록히드 마틴이 밀고 있는 TF-50에는 항모에서 사용하는 해군형 기체입니다. 그에 비해 보잉이 개발하는 T-7AJ는 공군형 기체입니다. 항모에서 이륙과 착륙을 해야 하는 해군형 기체는 공군형 기체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서 활약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내구성을 요구합니다. 해군 항모에서 전투기를 운용해야 하는 해군 조종사들도 오랜 시간에 걸쳐 극한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손잡으려는 보잉의 T-7은 공군형 기체로 개발되는 기체이며 가벼운 기체입니다. 더구나 보잉이 해군형 T-7N에 대한 개발에 나서려면 빨라도 2028년은 넘어야 가능합니다. 일단 발등이 불이 미 공군에 2028년까지 공군 훈련기 T-7를 넘기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내구성에서도 무장탑 재량에서도 보잉의 T-7A는 한국 KAI와 록히드 마틴이 만들려는 훈련기인 TF-50N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록히드 마틴은 계산이 끝난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보잉과 공군 훈련기 T-7A 개발에 나선다면 해군 훈련기 사업에 곧바로 뛰어들 시간적,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한국과 손을 잡고 해군 훈련기 사업에 뛰어든다면 승산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KAI와 록히드 마틴 컨소시엄의 TF-50N 영하이 만일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을 수준한다면 오히려 일본이 TF-50N을 요구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미국은 한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F-35의 창정비를 한국에 맡기는 등 한국 방산의 능력에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미국과의 F-35의 2차 계약 협상에서 그동안 일본에서 창정비를 받아오던 우리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의 창정비를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F-35의 2차 계약 협상에서 우리 군이 5세대 전투기 기체 창정비와 스텔스 전면 도장 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F-35에 적용된 첨단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는 간단한 정비만 허용하고 창정비는 동아시아 허브기지가 있는 일본에서 하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창정비를 할 경우 우리 군의 작전 정보가 일본 측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드디어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뉴스를 일본 군사 매체들도 신속히 보도했는데 이 뉴스에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미국으로부터 F-35를 140여 대나 계약했고 그보다 더 비싼 F-35B는 40여 대, 도합 180여 대나 산 일본이 추가 주문 20대를 합해도 겨우 60대에 불과한 F-35를 도입하는 한국이 독자적인 창정비 권한을 따냈다는 것에 대해 불만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제공했고 빠른 군비 확장을 원하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빠른 방산 무기 생산 능력이 커다란 의지가 되었을 텐데 이러한 점이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 같다. 한국이 2027년부터 창정비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기사는 한국 언론들만 대서특필했지.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들의 호들갑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댓글을 단 네티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바람과는 달리 미국 언론에도 이렇게 한국이 창정비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훈련기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에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KAI가 록히드 마틴과 손잡고 미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됨으로써 오히려 한국과 록히드 마틴 컨소시엄의 미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 수주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국의 기술기업 화웨이는 7나노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이냥 의기양양하게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을 마음껏 홍보했습니다. 미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반도체 제재를 했는데 대체 어떻게 화웨이가 첨단 AP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 있었는지, 자기들이 했던 그 많은 제재들이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말인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내놓으려면 다양한 첨단 부품이 필요한데 화웨이는 이걸 대체 어떻게 구한 것일까요? 화웨이는 정말 미국의 제재 벽을 뚫고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일까요? 지난 8월 말 중국의 기술기업 화웨이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하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참여했던 서방 국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 칩이 들어간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한 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합심해서 대응했던 각종 기술 제재는 유명무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매체들이 화웨이가 내놓은 최신 스마트폰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에서 만든 심자 외선디 UV 장비를 활용해 SMICOI 생산한 반도체를 탑재했다고 보도하자 불쾌한 듯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왜 이렇게 미국이 불쾌해하고 이것이 뉴스가 되었는가 하면 그간 화웨이는 미국의 통제로 오지 칩을 구매할 수 없게 된 뒤 3년 가까이 오지 스마트폰을 시장에 내놓지 못했는데 갑자기 첨단 반도체 칩이 들어간 폰을 출시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강력했습니다. 화웨이가 신제품을 출시한 건 2020년 10월 발표한 메이트 40 시리즈에 대만 TSMC가 만든 5나노 공정 프로세서 기린 9000을 사용한 것이 마지막 오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자체 개발한 7나노 오지 칩셋을 적용했다니 미국과 서방국들이 놀랐던 것인데요. 7나노 공정 이하의 반도체 칩은 중국한테는 반입이 금지된 극자외선 UV 장비 없이는 생산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충격을 받은 미국은 이후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해 더욱 더 네덜란드 ASML의 첨단 장비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고삐를 쥐었고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가 행여 중국으로 들어갈까 강력히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를 탑재했다는 그 메이트 60 프로를 자세히 뜯어보니 중국이 자체 생산했다는 7나노 반도체는 예상대로 7나노스럽지 않은, 아니 그보다 한참 부족한 성능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상 가짜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IT 전문지 톰스 하드웨어는 12월 18일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기린 9000S AP와 미국의 제재 이전에 대만 TSMC에 맡겨 생산했던 AP 기린 9000의 성능 검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검사 결과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AP의 성능은 미국의 제재 이전, 그러니까 2020년 화웨이가 대만 TSMC에 위탁해 제조했던 5나노급 AP보다도 성능이나 전력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3년 전 제품보다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처리 능력은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AP가 제재 이전에 탑재한 것과 비슷하거나 일부 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그래픽 처리 능력은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2033%가량 뒤처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력 효율도 10%가량 떨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비교는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AP와 삼성 갤럭시 S21에 들어간 AP인 퀄컴 스냅드래곤 888을 비교했더니 3년 전 나왔고 삼성 갤럭시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880의 최신 폰이라고 자랑하는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AP보다 성능이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화웨이가 최신 폰이라고 내세운 스마트폰은 중국 내에서는 애국심에 호소해 팔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는 더는 삼성전자나 애플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화웨이 폰에 탑재된 AP는 중국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SMIC가 7나노 공정으로 제조했는데요. 7나노급 이상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네덜란드 ASML사가 공급하는 극자외선 UV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이 장비를 살 수 없다 보니 이전 단계 설비인 심자외선 DUV 노광 장비로 7나노 칩을 만드는 공정을 채택했습니다.
SMIC가 스카우트한 대만 TSMC 출신 기술자들이 이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는 것도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심자외선 DUV로 7나노 반도체를 만들려면 공정이 아주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극자외선 EUV로 7나노 반도체를 제조할 때는 공정이 7단계인데 이전 단계 설비인 심자외선 DUV를 이용하면 34단계 공정이 필요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불량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시험 생산 단계에서 화웨이 메이트 60%의 기린 9000S의 수율은 30% 수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100개를 만들면 30개 정도만 정상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수준인데도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우물 안개구리처럼 서로 헐뜯기에 바쁩니다. 최근 화웨이와 샤오미는 폴더블 힌지 기술을 놓고 서로 상대방이 자기 것을 베꼈다며 특허권 공방을 벌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세금으로 화웨이와 샤오미 등을 지원하면서 반도체 약진 운동을 펼쳤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한국과 대만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중국은 2020년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시작되자 DUV 장비 신제품과 중고제품, 각종 부품, 원재료 등을 최대한 사모았고 이렇게 모은 장비와 원재료로 7나노급 반도체를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고장이 나도 고칠 부품이 부족하고 AS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사모은 부품과 원재료도 23년이면 재고가 바닥날 것이다. 즉,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검증 결과에 가장 안심한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하원 청문회에서 화웨이의 칩은 성능과 수율 측면에서 시장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이다. 수년 전 자사 제품에 장착한 칩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고 평가절하 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 한중국의 반도체 자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최근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리벨리온사 피온퓨리오사어, 디벡스모빌린트 등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벤치마크 테스트 등을 통해 뛰어난 성능을 입증해왔고 GPU에 대항할 수단으로 NPU, 즉 신경망 처리장치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NPU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자동으로 결과를 계산하는 머신러닝에 특화된 칩인데요. GPU와 같은 범용성은 갖추지 못했지만 데이터 연산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 손을 잡고 화웨이를 비롯해 중국의 기술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경제안보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존의 수출 통제 체제가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적들로부터 어떻게 기술을 보호하고 어떻게 수출 통제를 구축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기술이 적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보다 더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곧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더욱 더 엔비디아 반도체 등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기자가 한국도 새로운 수출 통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동맹에 포함되느냐? 는 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미 상무부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참여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상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없이는 중국을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에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핵심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중국을 자극해 한국의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어 한국 기업들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첨단 산업의 발전을 늦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